자, 캠벨 필수 이론 2022-23 6회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좀 어렵고 안 배운 것도 좀 있죠. 자, 수업 시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지금 처음 배우면서 다 맞추는 일이란 되게 어렵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들 외우시고 그 다음에 복습으로 다시 공부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지난번에 리셉터 티로신 키나제 배웠던 문제에 대한 해설이죠. 리셉터 티로신 키나제는 리간드와 결합했을 때 다이머라이제이션, 제가 이건 외우라고 했던 내용이니까 이거는 답하실 수 있었어야 돼요. 이량화 이합체화가 된다. 그러니까 둘이 붙으면 리셉터 티로신 키나제, 수용체면서 티로신 키나제가 활성화돼서 주변에 있는 티로신의 OH기에 인산기를 붙여준다. 이거를 우리가 오토 포스포릴레이션, 자가 인산화라고 한다. 이 키워드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전달자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으니까 다 안 외웠을 수 있는데, 우리 ATP로부터 CAMP 만들었다. CAMP가 2차 전달자다 그랬습니다. 신호 전달에 나타나면서 단백질이 아닌 거, 비단백인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2차 전달자라고 하죠. CMP가 붙으면 pKa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가 활성화되는데, 이 pKa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얘는 2차 전달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죠? PLC가 PRP를 분해해서 만드는 IP3 DAG, 이거 2차 전달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IP3가 SER의 리간드 의존성 이온 채널을 열어서 나오게 하는 칼슘도 2차 전달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CGMP라든지 NO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2차 전달자에 속해요. 자, 그렇게 이 정도는 이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문제는 실제 피트 문제인데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서 이거는 틀렸어도 당연히 괜찮고요.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이거는 지난번 했던 세포질 수용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포질 수용체 좀 어려워요. 당연히 처음이면 못 풀었을 수 있겠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 A는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 단백질 하나인데요. A는 전체 하나인데 걔네들의 그 맨 앞쪽 N말단 쪽에 기능을 하는 도메인을 여기서 N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N. 그 다음 단백질 중에 또 중간쯤을 미들이니까 M이겠죠. M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A 단백질의 끝부분, 단백질의 C말단 부위를 C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크게 세 개는 각각의 어떤 도메인을 가지고 있대요. 뭐뭐 중 하나다, 이렇게 DNA 결합하거나 전사를 활성화시키거나 호르몬과 결합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A는. 근데 그 각각 NMC가 어떤 기능을 가르치는지를 네가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이 됐죠. 근데 다음 같은 단백질을 발현하는 제조합 벡터를 제조했다. 이 말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 처음 들었죠. 이 말은 일단 제가 뒤에 유전과학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조합 벡터란 말이 너무 어렵지만 그 N과 M처럼 생긴 단백질을 내가 그냥 만들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N 플러스 M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제조합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 NMC 처음처럼 A가 아닌 다른 형태의 단백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N과 M만 연결되어 있는 이 단백질 내가 생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했다. 그래서 그 단백질들만 내가 얻어가지고 DNA하고 아니면 호르몬하고 결합했는지를 각각 조사했대요. 그래서 다 지금 5종류를 다 만든 겁니다. 얘는 N만 가지는 부분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단백질을 얻은 다음에 DNA랑 결합하는지 조사하고 호르몬과 결합하는지를 조사했대요. 그럼 되게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A는 NMC 모두 다 했으니까 DNA랑도 결합하고 호르몬하고도 결합하죠. 근데 거기에서 NMC를 다 가진 거에서 그 다음 줄, 두 번째 줄이면 C만 뺀 거잖아요. C만 뺐는데 호르몬과 결합을 못했으니까 이 C 부위에, 이 부위에 호르몬이 결합하겠구나. C 부위가 호르몬 결합 부위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거기서 N에서 M을 하나 빼봤더니 DNA랑도 결합을 안 하게 되네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M이 DNA하고 결합하는 부위겠구나. DNA 결합 부위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NMC는 각각 DNA 결합, 전사활성화 도메인, 호르몬 결합 도메인 중 하나다라고 조건을 걸어줬죠. 이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건.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전사활성화 도메인은 이 N 지역에 있겠네요. 전사활성화 기능은 M 부분에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찾았네요. N 도메인이 전사활성화 도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찾았고요. 그 다음에 핵으로 이동시키는 도메인이 무엇이냐. 핵으로 이동하는 정도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5가지 종류를 세포에 넣은 다음에 호르몬 처리한 것과 처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단백질 세포 내 어디 위치하는지 조사했다라고 했는데, 얘가 어떤 경우에는 세포질에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 핵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세포질에도 존재하고 핵에도 존재하는 단백질이잖아요. 그럼 전사인자 중에 제가 늘 핵에 있는 애가 있으면 걔는 핵에만 계속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제가 스테로이드 수용체들은 세포질에 있다가 리간드가 와서 결합하면 핵으로 이동하죠. 얘는 원래 이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에서 보면 핵하고 세포질에서 모두 발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원래 정상이랑 똑같은 애잖아요. 정상이랑 똑같은 애는 호르몬이 없을 때 세포질에 존재했을 거다라고, 이거는 그냥 지식형, 네가 알고 있어야 돼라는 겁니다. 다의 A 동그라미는 세포질일 것이다. 맞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식형. 자, 그 다음에 DNA 결합 도메인은 우리 찾았죠. DNA 결합 도메인은 M 도메인이었죠. M. 근데 핵으로 이동시키는 데 도메인은 무엇이겠는가라고 했는데, 보니까 정상에 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C를 없앤 게 두 번째 줄이잖아요. C를 없앴을 때는 리간드를 처리해도 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이제 하이라이트 칠해볼까요? 어디 지금 말하는지 몰라요. 여기랑 여기 파란색 하이라이트 칠하는 부분, A와 C를 뺀 걸 비교해봤더니 C가 있었을 때는 리간드가 있으면 핵으로 들어가는데 C가 없어졌더니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C를 없앴더니 핵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C 도메인이 핵으로 들어가게 하는 도메인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핵으로 이동시킨 도메인은 C, DNA 결합 도메인은 M이니까 둘은 같지 않죠. D는 틀립니다. 기억 디귿만 맞아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끝. 이렇게 해서 우리 신호전달에 관한 내용 한 페이지 문제로 쭉 풀어봤습니다. 이 맨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핵심 배우고 나서 배워도 이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에 속하니까 이런 정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 정도를 한번 맛보기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효소에 대해서 제가 6장 내용을 했었는데요. 효소의 특징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다음에 효소의 특징 중에서 효소는 보통 단백질 부분이랑 단백질이 아닌 보조인자로 되어 있을 때, 이 보조인자는 무기온이나 조효소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 근데 그게 어떤 것이든 강하게 결합하여 있으면 보결족이라고 한다. 그래서 7번의 답은 보결족이고요. 효소 중에 우리가 기질과 결합하는 이 자리를 무슨 자리? 활성 자리라고 했고, 활성 자리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 부위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그렇게 생긴 아이들이 와서 보통 결합하더라. 이게 이제 키 앤 락 모델이죠. 열쇠 자물쇠 모델.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고 했고, 기질이 결합하면 전이 상태를 거쳐서 생성물을 만들게 되고, 효소 자체는 그대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 같네요. 그래서 2번 맞죠? A는 활성 부위 맞고, 가 같은 경우는 효소와 기질과 결합할 때 그냥 그 모양, 활성 부위의 모양이 그대로 있었죠. 근데 그 아래 보면은 이 활성 부위가 기질하고 완전히 딱 맞지 않는 형태로 돼 있죠. 근데 기질이 와서 결합하면서 구조가 약간 변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 중에 induced fit, 유도적합 모델에 해당하는 모델의 그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는 효소와 기질이 완전히 상보적이죠. 완전히 상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고, 나에서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생성될 때 효소의 활성 부위에 정확히 맞는 기질이 결합하는 게 아니라, 나에서는 효소와 기질이 살짝 결합한 후 더 정확히 맞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유도적 합 모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결국에 이 전이 상태를 거쳐서 생성물이 되고 효소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나에서 반응이 끝난 생성물이 효소에 나가 떨어지면 효소는 원래 구조대로 된다가 되겠죠. 둘 다 아무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기질 특이성이 있죠. 기질 특이성이 다 있어서 저기 결합할 수 있는 아이들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반응을 할 때 흡열 반응일 수도 있고 발열 반응일 수 있다.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면 흡열 반응, 반응물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낮으면 발열 반응인데, 반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면, 이 발열 반응에서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발열 반응인데, 흡열 반응에서는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니까 라지 A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효소를 저해하는 것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경쟁적 저해 대 비경쟁적 저해가 제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얘네들은 모두 다 가역적으로 붙고 떨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원래 정의 자체가 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애, 기질하고 비슷하게 생긴 저해제를 경쟁적 저해제라고 했으니까 1번의 경쟁적 저해는 니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경쟁적 저해제는 알로스테릭 자리에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로스테릭, 원래 기질과 결합하는 자리가 아닌 곳에 결합하는 애를 비경쟁적 저해제. 얘가 여기 결합하면 서로 상호작용이 바뀌어서 기질하고 결합하는 부위가 바뀌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 저해제가 효소에 결합하면 효소의 구조가 바뀌어서 효소와 기질이 결합하지 못하는 애가 비경쟁적 저해제겠죠. 그럼 비경쟁적 저해제는 하나라도 있으면 그 효소가 얘가 결합하게 되면 그 효소가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기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기질이 결합하는 자리인 활성 부위가 망가졌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를 증가시켜도 저해제가 있다면 일정 정도의 효소는 기질과 반응하지 못하겠죠. 근데 경쟁적 저해제는 수업 시간에 살짝 언급한 것 같긴 한데요. 어차피 경쟁적 저해제와 기질은 활성부를 놓고 싸우는 거잖아. 근데 기질이 아주 많다면, 경쟁적 저해제가 늘 붙어있는 게 아니라 가역적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순간에 기질이 주변에 엄청 많다면 여기는 모두 다 기질만 붙겠죠.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아주 높으면 저해제는 있으나 마나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에 해당하는 게 니은, 리을이고, 기역, 디귿은 비경쟁적 저해제에 해당하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니은, 리을로 나눠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저해제 농도가,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저해제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개념은 설명한 것 같은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로 설명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번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5번은 살짝, 요거는 살짝 우리 안 배운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전자운반체, 이거는 생물에서는 구조는 안 나옵니다. 네, 구조 우리 지난번에 이제 구조는 교과서 참고하시고, 전자를 잃은 상태는 NAD라고 쓰기도 하고요, NAD 플러스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을 그냥 구분만 하면 돼요. 환원 상태는 NADH 혹은 NADH H 플러스. 이따 전자 2개를 가진다. 오늘 배울 때 다시 한번 언급했었죠. 2개와 수소 하나가 들어가면 그냥 NADH라고 쓰고, 수소 2개가 들어갔다고 표현하려면 H 플러스까지 쓰는데, H 플러스로 안 써도 그냥 NAD 플러스는 2개의 전자와 2개의 수소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FADH는 2개의 전자와 2개의 수소를 받고 FADH2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 용어 좀 익숙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낸 거야. 생물은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 딱 두 개밖에 없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와 화학 삼투적 인산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럼 제가 딱 여기까지만 사실은 하라고 했죠. 12번까지. 해당 과정은 세포 기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며, 피르부산 산화 과정 TCA 사이클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간단히만 써라. 전체 과정 쓸 필요 없이.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2개의 피르부산, 2개의 NADH, 2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피르부산은 만약에 하나의 피르부산이 사용된다면 얘가 하나의 CO2와 하나의 NADH와 하나의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CA 사이클에서는 사이클 전체를 들어가면 식혜, 수프, 마록. 자, 여기서 TCA 회로를 써라. 그러면 TCA 회로는 아세틸코에이 탄소 2개짜리가 옥살 아세트산. 자, 옥살산 아닙니다. 옥살로 아세트산이에요. 옥살로 아세테이트. 옥살로 아세트산. 옥살로 아세트산, 탄소 4개짜리 옥살로 아세트산과 합쳐져서 시트르산이 됩니다. 탄소 6개가 되겠죠. 탄소 2개랑 4개가 합쳐지니까 식혜, 수프, 마록해서 C2는 이소 시트르산, 탄소 6개겠죠. 여기서 CO2 나가면서 NADH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 된다. C2K 숙푸 말 옥 이렇게 써놓으라고 했죠.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 다시 CO2랑 NADH가 나오면서 숙신일 코A가 되고, 여기서 GTP 나와서 숙신산 되고. 네, 탄소가 하나씩 줄어드니까 CO2가 날아갈 때만 줄어드니까 탄소 5개, 탄소 4개. 그 다음부터는 다 탄소가 4개죠. CO2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다 탄소 4개. 숙신산에서 푸마르산이 될 땐 FADH가 생긴다. 여기는 물이 들어가서 말산이 되고, 이 말산이 산화되면서 NADH가 나와서 옥살로아세트산이 된다. 이걸 외우면 좋긴 좋죠. 되게 간단하게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세틸코에서 2개의 CO2가 날아가면서 NADH 하나, 둘, 3개 생기고, 2개의 CO2에 3개의 NADH, 하나의 GTP, 하나의 FADH2가 생긴다. 하나의 GTP와 하나의 FADH2가 생긴다. 311 반응 정도만 쓰시면 다 맞다고 하겠습니다. 시트르산은 탄소 6개짜리죠. 숙신산은 탄소 4개짜리입니다. TCA 회로에서 옥살로 아세트산이 발견되지 옥살산이 관찰되는 게 아닙니다. TCA에서 숙신일 코에이만 발견되고 푸마르산 코에이는 없어요. 숙신일 코에이는 아세틸 코에이만 있습니다. 틀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푸는 거 하시면 되고요. 해당 과정도 만약에 외울 수 있다면 포도당이 6탄당 인산화 효소에서 글루코스 6인산이 됐다가 이성질화 효소에서 과당 6인산이 되었다가, 이거 외우라겠죠. 과당 인산과당 인산화 효소 PFK1 인산 과당 인산화 효소 1. 그래서 글리세랄데이드 3인산이랑 프록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가 됐다가 잘리면 디하이드록시 아세트인산과 글리세랄데이드 3인산이 되었다가 얘가 뭘로 전환된다고? 효소에 의해서 1,3-BPGA가 됐다가 인산 하나가 ATP 형태로 떨어지면서 3-PGA가 됐다가 자리를 2번 탄소로 바꿔서 2-PGA가 됐다가 에놀레이지에서 포스포에놀 피르부산이 됐다가 피르부산이 되는 경로가 된다. 이것도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안 해도 되는 아이들. 인상계에서 ATP를 떼서 단백질로 옮겨주는 아이는 프로테인을 기질로 써서 ATP 인산을 전해주는 애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프로테인 키나즈라고 하고요. 자, 2번은 안 배웠네요. 그 단백질에서 인산기를 떼주는 애를 우리가 프로테인 포스파테이즈라고 한다. 자,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시험 시간에 수업 시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어도 뭐 큰 상관은 없어요. 단백질에서 인산을 떼주는 효소를 프로테인 포스파타제라고 합니다. 자,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가 만들어지는 물질. 아데닐산 고리화에서는 CAMP를 만든다. 이건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CGMP에서 활성화된 단백질은 PKG라고 했었죠. 프로테인 카이네즈 G, CGMP에 의해서 활성화된다고 해서 PKG라고 합니다. 4번까지는 했던 것 같고 이제 5번은 안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뺐어요. GTP랑 결합해서 G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단백질을 다 총칭해서는 구아노신 익스체인지 패터 GF라고 하고요. G 단백질의 활성을 촉진시켜주는 애를 GTPase 액티베이팅 프로테인 갭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피트는 미기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번에 핵심할 거니까 5번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온 채널이 어떻게 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난번에 리간드 존성, 리간드가 붙었을 때 열리는 이온 채널을 우리가 리간드 존성 이온 채널이라고 하고, 전압에 의해서 열리는 것을 우리가 전압 의존성 이온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온 채널은 그 외에도 항상 열려 있는 애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리적 자극에서 열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암기용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했고요. 뒷부분에 그 해설에 있던 문제들도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파일을 나눠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